상방식은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네, 무조건 나옵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평가 상방식은 사실은 이거를 제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러분, 감정평가가 뭐였어요? 감정평가가 뭐였죠? 감정평가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어떤 건물 하나를 감정평가한다고 봅시다. 자, 길 가다가 언니, 저 건물 얼마일 것 같아? 9억 5천. 너는? 나는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죠? 맞죠? 그게 다 감정평가예요. 근데 그 감정평가에 있어서 이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죠. 근데 이 경제적 가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가격. 하나는 임대료. 잘 보세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어떤 아파트를 평가하는데 옆에 물건 보고 평가할 수 있겠죠. 옆집이 얼마? 9억 5천이래. 이 집은 얼마? 9억 8천이라고. 맞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상업용 부동산을 생각해 봅시다. 상업용 부동산인데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임대료 수입이 엄청나요. 당연히 감정평가 가격도 높겠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가격을 보고 감정평가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료를 보고 감정평가하기도 합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됐죠? 자, 그렇게 하나 정리하시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3방식입니다. 자, 첫 번째는 비용성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시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안 쓰셔도 돼요. 이해 마세요. 제 수업 시간에 쓸 게 없어. 자, 두 번째는 시장성이에요. 옆집,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데 라는 소리입니다.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는데 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입니다. 해당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물건을 감정평가하는데 하나는 다시 만든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대표적으로 건물. 여러분 길 가다가 건물을 감정평가하는데 이거 건물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얼마 드는데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지금? 우린 그거를 비용성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과수원이나 자동차 같은 거예요. 자동차 감정평가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중고차 매매시장에 가셔서 평가하시면 돼요. 왜? K5 시리즈 똑같은 차량 얼마 전에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거를 기준 삼아서 이 차의 감정평가 가격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됐죠? 그래서 비용성은 다시 만드는 거, 시장성은 옆에 거 얼마에 거래됐니? 그리고 마지막 수익성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작권 알죠? 저작권. 얼마 전에 그 임창정 씨 알죠? 임창정 씨. 가수 임창정. 그분이 노래를 다 팔았대요. 감정평가 받아서. 그럼 잘 보세요. 임창정 씨의 노래는 2025년에도 수익이 들어올 거고 2016년에도 수익이 들어올 거고 2017년에도 수익이 들어오겠죠. 몇몇 가수들은 보니까는 막 노래 내가지고 막 노래방에서 불리고 저작권 협회에서 이것저것 해서 돈 들어오는 게 1년에 막 수억씩 들어온대요. 그런 경우들 봤죠? 그 감정평가 뭘로 할 거예요? 그 감정평가 원가법으로 할 거예요? 원가법 측정이 되나요? 그 가수가 만든 노래의 원가를? 아니면은 옆에 노래가 얼마에 거래되는지에 따라서 그게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 같은 거는 그 노래가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데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는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한다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비용성을 기준으로, 두 번째는 시장성을 기준으로, 세 번째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봅시다. 자, 감정평가할 때의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 아까 방금 배웠던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하면은 원가 방식. 두 번째는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하면 비교 방식.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면 수익 방식이 되는 겁니다. 됐죠, 지금? 그래서 이쪽 보세요. 자,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건 틀리면 안 돼. 자,
감정 평가에 관한 규칙. 자, 2조는 몰라야 돼요. 2조는 정의니까. 5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뭐였어요? 감정평가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라? 자, 이제 봐보세요. 시장, 가치, 기준, 원칙. 요거 기억나요? 감정평가할 때는 뭘로 하라고? 시장가치로 하라고. 시장가치가 뭔데요, 그러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그 해당 물건에 대한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저 보세요. 교재를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시험 칠 때 교재 안 볼 거잖아요. 시험 때 교재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뒤적이다가 제 말을 못 들으면 그게 손해예요.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다가 제 음성이 들리면 합격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거를 내가 모르겠는데 책을 찾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책도 못 찾고 수업도 못 듣는 거예요. 못 찾았잖아요, 결국에. 맞죠?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이 안 나더라도 저를 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왜? 시험장에 책을 안 줄 거니까요. 됐죠? 그래서 잘 보세요. 자, 5조 뭐라고? 시장 가치 기준 원칙. 6조였어요. 6조 뭐였어요? 기억나요, 혹시? 현, 황, 기준, 원칙. 대상,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제외한다. 그래서 뭐다? 현황 기준 원칙이었어요. 현황 기준 원칙. 7조 기억나요? 7조? 감정평가할 때는 각각 따로 하여라. 뭐다?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됐죠? 8조는 절차예요. 감정평가 어떤 순서대로 하는데 라는 소리예요. 총 7가지의 절차가 있었고 기처대, 자자감감,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감정평가 있습니다. 구조입니다. 구조는 기본적 사항의 확정입니다.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서는 8가지가 있었죠. 의대, 감기, 자수. 맞죠? 그 8가지는 기본적 사항이었습니다. 10조 필요 없고요. 11조가 뭐다? 감정 평가 방식입니다. 방식.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고 구조까지 딱 배웠고 이번 주부터는 방식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11조 감정평가 방식. 방금 몇 개였었어요? 3방식, 3개였죠. 첫 번째는 무슨 방식이었죠? 비용성의 원리. 두 번째는 시장성의 원리. 세 번째는 수익성의 원리였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3방식을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12조. 시산가액의 조정.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감정평가 하려면 한 번에 감정평가 가격을 딱 매기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가격을 매기다가 중간 과정 단계에서 잘 보세요. 한자를 잘 보면 돼. 시험 삼아 계산해본 가격이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이게 시험해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삼아 계산한 가액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우리 원래 감정평가할 때 한 가지 방법씩 쓰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는 거래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요. 그리고 건물은 원가법. 근데 한 가지 방법만으로 감정평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옆에 있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와서 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간 과정의 단계로서 다른 방법과 같이 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시험 삼아 계산해 보겠다. 시산 가액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시험 삼아 계산해 본 가격, 가액이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13조는 필요 없고 14조부터 어디까지?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뭐라고?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방법. 이렇게 하시면 끝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참고해 주시고요. 감정평가의 3방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가액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거, 가액 구하는 거. 요게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액 구하는 거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비교 방식에 별표 2개, 얘는 무조건 나오죠. 그리고 원가 방식 하나, 수익 방식 하나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할 줄만 알면 이것보다 쉬운 파트가 없어요.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겁먹을 필요 없어. 왜? 얘는 문제를 꼬아서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아까 우리 감정평가할 때, 야, 이거 다시 만든다면은 원가가 얼마겠니를 가지고 감정평가했죠?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뭐다? 가격. 두 번째는 뭐다? 임대료. 맞죠? 두 번째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오케이. 비교 방식. 얘는 뭐다? 옆집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보고 감정평가하는 거죠. 첫 번째, 가액, 그리고 임대료인데 공시지가 기준법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죠.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뭘로 합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근데 토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어. 근데 국가에서 보상평가 해준대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대요. 팔아요, 안 팔아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가지고 보상평가 해주면 땅을 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토지도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 토지 인근에 도시지역은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해당 지역 인근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고 감정평가사가 평가했었을 때 그거는 합리적이고 뭐다? 신뢰할 만한 수준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도시지역은 3년 이내에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에 가격에 따라서 뭐다? 토지도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얘가 추가로 들어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비교 방식은 시장성에서는 가액과 임대료인데 뭐가 들어왔다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지금 비교 방식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하나 체크해 주고요. 마지막입니다. 역시 뭐죠? 돈 버는 월 임대료 수익성을 가지고 감정평가하는 게 있었죠? 뭐다? 수익 방식. 얘도 역시 가액과 임대료입니다. 그래서 가액과 임대료.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방식은 3방식이었죠. 근데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가액, 임대료 해서 6방법이었어요. 맞죠? 6방법인데 뭐가 들어와서 공시지가 기준법 얘가 들어와서 7방법이 됐다 그 뜻입니다. 됐죠? 자, 우리는 원가 방식에서 가액으로 구하는 방법을 적산가액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비교 방식에서 비중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가액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임료 구하는 건데요.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와봤자 문제가 되게 쉬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처음에 3방식입니다. 첫 번째 뭐다?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을 원가법. 그래서 시상가액을 계산하는 것을 적산가액 구하여라 라고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원가법으로 적산가액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요. 됐어요? 그럼 뭐 그럼 되겠어요? 제주도 원가에서 감가누계액 빼면 되겠지. 이건 뒤에 가서 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만 보면 된다? 3방식과 7방법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 비교 방식에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토지 가액 구하는 것은 공시지가 기준법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방식에서 가액 구하면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에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특히나 우리 가액 구하는 거, 요거 네 가지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자, 이쪽 보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별표. 원가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는 것은 원가법, 임대료 구하면 적산법 다르고, 비교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면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면 임대사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수익 방식에 의해서 가액 구하면 수익환원법, 임대료 구하면 수익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뭐가? 공시지가 기준법이 더해진 거겠죠. 그래서 방식은 몇 개? 3개. 방법은 몇 개? 7개.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하나 별표 해주세요. 여기 하나 별표. 여기 하나 별표.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만 묶어주세요. 나중에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으니까 이렇게 요것만. 요것만 열심히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교재가 좋아졌어. 이렇게 하나만 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용 대상에다가 별표. 적용 대상에다가 별표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나만 정리해 주세요. 자, 되셨나요? 오케이? 자, 넘어올게요. 자, 이거 나중에 와서 설명드릴 거니까 쭉쭉 넘어오세요. 자,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2조. 뭐다? 시산 가액의 조정입니다. 얘는 되게 쉬워요. 보세요. 감정평가 법인 등은 대상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의 주된 방법을 적용해서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다만 주된 방법이 적용한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평가 법인 등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제1항에 따라서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한 시상가액을 각 11조 방식에 따라서 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상가액과 비교하여 함성을 검토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어. 원래 감정평가는 각각 물건마다 해야 되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쪽 와보세요. 이걸 봐야 돼. 자, 이쪽 와보세요. 자동차 뭘로 하라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라고. 근데 자동차가 효용 가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너무나도 오래된 연식이라서 얘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때는 뭐다? 해체 처분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백미러 따로 띄고 타이어 따로 띄고 엔진 따로 떼서 아시겠죠? 그래서 해체 처분 가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선박도 마찬가지. 선박도 여러분들 원래 뭘로 해요? 원가법으로 해요. 근데 선박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 그럴 때 뭐예요? 다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체 처분 가액으로 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물건마다 감정평가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할 때도 있다. 근데 다른 방법 할 때는 시험 삼아 계산해봐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 방법이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아시겠죠? 그게 시상가액의 조정입니다. 뭐가 어려워? 말 그대로잖아요. 시험 삼아 계산해 본다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아까 비교 방식에 보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맞죠? 비교 세 가지였어요.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시상가액의 조정에서만 무엇과 공시지가 기준법과 그 밖에 다른 방식, 그 밖에 방식에 속한 감정평가 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한다라는 소리예요.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이쪽 와보세요. 자, 토지를 감정평가 때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하는 경우에도 그 땅 주인은 되게 억울해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뭘로 한다고?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한다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요즘 그대로 써볼게요. 자, 이 경우 보세요. 감정평가 방식 원래 공시가 기준법 써야 되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썼다고. 맞죠? 그래서 시산가액의 조정에서만 잘 보세요. 원래 요거 중에는 똑같은 방식이죠. 비교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시상가액의 조정에서는 무엇과 공시지가 기준법과 무엇을 그 밖에 다른 비교 방식을 서로 다르게 봐준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방식 몇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근데 시상가액 조정에서만 공시지가 기준법과 다른 비교 방식, 거래사 비교법 있겠죠? 그거를 두 개를 다른 걸로 보고 인정해 준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얘는 뭐다? 다른 방식 써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거래사 비교법 땡겨와서 써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시장가격 조정은 이 뜻입니다.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대요.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도 되는데, 맞죠? 옆에 다른 방법, 지금 뭐다? 내가 원가 방식이나 수익 방식에서 가지고 와도 돼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감정평가해요. 뭘로 평가해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해요. 영업용 택시는요? 거래사례 비교법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아시겠죠? 근데 그때는 다른 방식을 써서 뭐 수익 방식을 쓰든 원가법을 쓰든 다른 걸 써도 되는데, 그거를 쓸 때 이 비교 방식에서 세 가지 있었죠. 맞죠?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그래서 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공시지가 기준법은 따로 떼서 생각해라 그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자, 각 11조 맞죠? 11조에 뭐가 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래서 11조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액과 비교해서 한선을 검토해야 돼요. 그럼 잘 보세요. 이거 두 개는 원래는 똑같은 방식이 있는 거잖아. 어디 있는 건데? 비교 방식이 있는 건데 얘 둘도 비교해서 합리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요. 왜? 시장가액 조정에서는 공시지가 기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을 같은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다만 나오잖아. 이걸 틀리면 어떡해? 안 된대. 불필요하대. 그렇지 않다. 맞죠? 합리성 없대요. 뭐다? 주된 방법 및 다른 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장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볼게요. 시장가액이란 확정되기 전 중간 과정에서 시험 삼아 계산해 보고 합리성을 검토해 보는 가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것만 체크. 자, 그래서 이것만 하나만 체크합시다. 시장가액을 조정할 때는 거래 사례는 비교 방식에, 조성 비용은 원가 방식에, 임대료는 수익 방식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 이게 가장 중요한 지문.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 조성 비용 다시 만든대요.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는 무슨 방식? 수익 방식. 요거 하나 독특하네요.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어려운 거 없지.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시장가액 할 때는 가중평균 하여 최종평가액을 결정한다. 산술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방식마다 뭐라고? 가중평균 한다고요. 아시겠죠? 산술평균과 가중평균 차이가 뭐예요? 산술평균은 단순히 나누기 개수만큼 하는 거고, 가중평균은 방식마다 비중치를 다르게 둘 수 있다는 소리겠죠? 맞죠? 이렇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제 와보세요. 감정평가법인 등은 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는데,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할 때는 다른 방법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와보세요. 자, 요 문제가 났어요. 요 문제가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이거 계산 문제라고 사람들이 못 풀었었어요. 왜 겁먹는 거야? 거래사례 무슨 방식? 거래사례 무슨 방식? 비교 방식 여기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조성 비용 다시 만든 거네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아까 마지막에 줄 쳤죠? 임대료 무슨 방식? 수익 방식. 끝. 됐죠? 그럼 잘 보세요. 거래 사례를 통해서 중간 과정에서 계산해 보니 1억 2천 나왔대요. 비중 얼마? 50%. 됐죠? 맞아요? 두 번째, 거래 사례가 주된 감정평가 방법이었을 거예요. 근데 얘는 뭐까지? 조성비용, 원가법도 가지고 오고 임대료도 가지고 온 거예요. 조성비용 통한 가치 얼마? 1억 1천. 비중 몇 프로? 20%. 임대료 얼마? 1억. 방식 비중 몇 프로? 30%. 그럼 요거 얼마 돼요? 6천만 원 될 거고, 요거는 2,200만 원 될 거고, 요거는 3천만 원 되겠네요. 요거 세 개 다 더하면 얼마 나오죠? 1억 1,200만 원 나온다. 맞아요? 6, 5니까 1억 1,200만 원. 다음 몇 번? 4번 끝. 이런 문제 푸는 것보다 여러분 이 문제 푸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론 문제는 되게 쉽다고 열심히 읽어보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고 이 문제는 계산 문제라고 손을 떼버려요. 그러니까는 이론 문제는 되게 잘 포장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도구인데 계산 문제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좋은 거야. 아시겠죠? 작년에 제 수업 들으셨던 수포자분 계산 문제만 다 맞춰가지고 92.5점 맞았다니까.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로 하기 싫으면 계산 문제 풀고 있다고 저는. 여러분 이 한 문제를 배우는 게 쉬울까요? 이론 이만큼을 배우는 게 쉬울까요? 이 한 문제 배우는 게 훨씬 쉬워요. 지금까지 이걸 풀기 위해서 이론을 쭉 다져왔는데 문제 하나 풀어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거예요. 계산 문제는.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세요. 시상가의 조정이었습니다. 자, 넘어오세요.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이건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정의니까요. 자, 중요한 거 하나만 체크하고 갈게요. 아까 시장가치 몰랐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가법, 적산법, 다 중요하네. 거래사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과 수익 분석법 중요합니다. 두 개 세트 묶어주시고 2번, 3번 묶고 4, 5, 6번 묶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6조.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사항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규정으로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네요. 6조 중요합니다. 자, 시험 문제 하나 봅시다.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감정평가는 지문이 긴 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그 긴 지문을 단순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문제를 내다 보니 지면에 시험지 지면의 공간이 부족했나 봐요. 자, 잘 보세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나왔어요.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에는 뭐다?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문장 몇 끈해요? 자, 들어보세요. 제 말 들어봐.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기준 시점이래요. 오케이? 됐죠? 다만 미리 정하였을 때는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무엇을 지우고 시험 문제를 냈냐면요. 이걸 지웠던 거예요. 요 지문을 지웠던 거예요. 문제 치사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문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지문을 매끄럽게 만들면서 지문을 덜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여도 그 날짜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요거 지워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 시점이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가보세요. 자, 실제 조사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할 때는 뭐다? 실제로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만 실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여도 실제 조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린 지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다면 실제 조사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이 되게 매끄러워 보이는 거야. 실제 조사 해야 된대. 근데 안 해도 된대요. 언제는?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토지를 감정평가해요. 뭘로 해야 된다고?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해야 된다고.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다면 뭐 한다고? 거래사 비교법도 쓸 수가 있다고.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한번 봐주세요. 됐죠?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이제 넘어올게요. 여기는 나머지 뒤에는 뒤에서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볼게요. 요거까지. 적정한 실거래가란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거래 시점이 도시지역은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은 5년 이내 가격 중에서 무엇이라고?
지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거래 가격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있어요. 그때는 공시지가 기준법 말고 거래사례비교법 쓸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줘보세요. 이번에 저기 의성이 불났죠? 의성 이쪽에 청송시에 불났어요. 거기에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주신 땅이 있어요. 땅이 조금 있어요. 재산세 12,750원 내는 거. 웃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그 땅이 이제 뭐 가지고 있으나 안 하잖아요.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재산세 많은다고 하니까 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팔려고 인근 부동산을 샅샅이 조사해서 전화했어요. 한 군데 전화했더니만 집원을 알려주고 이 땅을 팔려고 하는데 혹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정말 멋지게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저의 제자였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확히 답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객님, 해당 토지는 5년 이내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없으므로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판정하여 매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길래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에이씨,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끊었죠.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들으면 좀 소름 돋는 거죠. 와, 끊으면서 소름 돋죠. 왜? 적정한 실거래가 없대요. 마음은 슬펐지만 그 대사를 듣고 저는 감동했었습니다. 그래, 저런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고객님 5년 이내에 적정한 실거래가가 없어서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가액을 판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길래 알겠습니다라고 마음은 슬펐어요. 못 파니까 끊었는데 되게 끊고 난 뒤에 그 말의 내용이 계속 한동안 맴돌았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항상 이걸 보면 그게 생각이 나요. 자, 우리 생각까지 하고 뒤에 거 나중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제 보세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이것도 쉬워요. 자, 땅을 감정평가한대요. 뭘로?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한다. 이거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나머지는 됐어. 자, 쭉쭉 넘어오세요. 쭉쭉 넘어오세요. 자, 감정평가하는 방법. 자, 요거는 제가 요거 하나 써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보이죠? 요거 보이죠?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요거 보이죠? 요거 써드릴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요거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가법 뭐다?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에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감정평가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다? 건물이에요. 여러분들 저기 강남역에 있는 땡마 부동산, 땡마 아파트 그거 엄청 비싸죠? 한 2, 30억 하죠? 그거 아파트 값이 비싸서, 건물 값이 비싸서 그만큼 감정평가 받는 거예요?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쵸? 그래서 보세요. 건물은 뭐다? 실제적으로는 조성비용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건물은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설기계예요. 건설기계. 두 번째는 건설기계.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쓰면 쓸수록 뭐다? 점점 마모되죠. 처음에는 좋았다가 점점 갈수록 비용 처리화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다? 건설기계는 남은 것만큼 다시 만든다면 얼만데 라는 걸 가지고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항공기. 네 번째는 선박. 다섯 번째는 소경 목림입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원가법으로 쓰는 것들은 실제로 자주 거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에 비행기 있어요? 집에 배 있어요? 잘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기계나 기구류들이 점차 감가 생각되기 때문에 깎였을 때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다는 것으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계나 기구류까지 포함이 됩니다. 됐죠? 요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내용. 기계나 기구류는 원가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하는 거 5개예요. 건건 뭐라고?
항선소, 기계나 기구류를 포함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건건, 항선소. 교재에 없어요. 이건 쓰셔야 돼요. 아니면 찍으세요, 나중에. 나중에 찍으세요. 그게 편할 거야. 왜냐면 쓰라 그러면 나중에 쓰고 잘못 써가지고 막 큰일 나요. 딴 거 써놨는데? 말하면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가법은 건건, 항선소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을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괄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건물만 따로 감정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잘 없어요. 근데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평가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얘가 시장성, 즉 뭐다? 자주 빈번히 거래되고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잘 보세요. 얘는 자주 거래 안 된다고. 건물만 따로 거래하는 경우 잘 없어요. 건설기 사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사면 얘기 좀 해주세요. 좀 친하게 지냅시다. 좀 태워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도 좀 친하게 지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선박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선박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사겨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들어봤어요? 제 친구들 중에 그 바닷가에 사는 친구들이 많은데 물론 배는 없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말이 야, 배를 사는 것보다 배를 가진 친구를 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는 한 번씩 얻어 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산지와 임목입니다. 임목. 산지는 땅이죠. 뭘로 해요? 공시지가, 기준법. 임목은 나무죠.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함께 감정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입니다. 아파트 사시는 분, 전용 면적 혹은 공용 면적. 이건 뭐다? 지분. 들어봤죠? 아파트는 지분이 평수 막상 말씀드릴게요. 2평, 3평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지분 떼본 적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 5평 넘는 지분 거의 없어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2평, 3평. 그리고 옛날 아파트들은 좀 큰 경우가 있죠. 지분이 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 얘는 뭐다? 지분,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2.87, 커봐야 3.15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옛날 것들은 막 7평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시겠죠? 이게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쓰였단 소리예요. 아시겠죠?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나는 아파트 건물은 안 팔고 지분만 팔게 라는 분 본 적 있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일괄평가제는 뭐 쓴다고? 거래사례 비교법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살림입니다. 살림. 생각보다 많이 거래합니다. 살림. 아시겠죠? 살림은 거래사례 비교법. 세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중고차 매매 시장만 가도 수두룩하죠? 맞죠? 그리고 이거 바꿀게요. 잠깐만. 자동차 말고 과수원 먼저 넣을게요. 과수원. 그래야 외우기 쉬우니까. 과수원. 과수원도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거래됩니다. 시골 가시면. 그래서 이거 사과밭 얼마에, 사과밭 얼마에, 혹은 배밭 얼마에 이렇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마지막 동산. 동산이 뭐예요? 부동산의 반대말. 맞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거 다 동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은 역시나 똑같이 5가지. 그래서 보세요. 1. 산. 무슨 동? 과. 자, 동. 일산 사시는 분들 식사동 있는 거 알아요? 혹시? 알아요? 식사동 있는 거? 식사동 말고 무슨 동? 과자동. 일산 과자동. 뭐 하는 거라고?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수익환원법입니다.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자, 얘는 그거 생각하세요. 장래에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창정 씨의 소주 한 잔. 노래 알죠? 노래 몰라요? 노래 몰라요? 그럼 바꿀게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알아요? 그건 알죠?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그것도 몰라요? 큰일 났네? 그럼 뭘로 할까?
어쨌든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그 노래 매년 저작권을 통해서 돈을 받고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는 방금 뭐라고 얘기했죠? 저작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각종 무형 자산들, 각종 무형의 자산들은 다 뭐 쓴다고? 수익 환원법 쓰는 거예요. 무형 자산들. 그래서 뭐다? 저작권 같은 것들. 상표권. 전 세계 상표권 1등 브랜드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전 세계 상표 중에서 가치 평가에서 전 세계 1등인 상표 어디일까요? 여러분도 알아요. 휴대폰 회사예요. 휴대폰 회사. 애플. 네. 애플이 전 세계 상표권 브랜드 기업 가치 1등 브랜드가 애플이었어요. 그럼 그전에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알아요. 마시는 까만색 음료수 있잖아요. 코카콜라. 코카콜라가 상표권 계속 1등 기업 가치였다가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좀 됐죠. 애플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애플이 전 세계 상표권 기업 가치 1등이 애플이에요. 그런 것처럼 무형자산들.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실용신안권. 그쵸? 저작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등등. 이런 무형자산들은 뭐다? 다 수익하는 법으로 합니다. 공장재단 계속 돈 벌겠죠? 맞죠? 광업재단 계속 돈 벌겠죠? 이것도 있어. 어업권. 맞죠? 여기서 계속 요 바다에다가 물고기 잡을 거니까. 맞죠? 어업권. 그리고 기업가치. 그리고 비상장 채권 등. 문제. 상장 채권은 무슨 방법으로 감정평가할까요? 거래사례 비교법. 왜? 주식시장에 거래를 많이 할 거니까. 근데 얘는 상장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그래서 비상장 채권은 수익 환원법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번 느껴보세요. 원가법, 건건, 항선소. 얘는 뭐다? 시간이 갈수록 마모만 될 뿐이다라는 소리예요. 얘는 뭐다? 새로 다시 지을 때 얼마로 되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거래사례비법 일산과자동은 얘는 뭐라고?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수익환원법은 장래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감정평가한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하나 봐주세요.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14조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14조부터 끝까지예요. 그래서 어려운 게 없지. 14조부터 끝까지입니다. 됐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드디어 원가법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너무 쉬워. 이쪽으로 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자, 원가 방식은 비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는 거죠? 맞죠?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다? 원가법. 얘는 대상 물건의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수정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원가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율을 곱해서 기대 수익에다가 무엇을 더한다? 필요 경비를 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대부분 다 원가법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겁니다. 옆에다가 계산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계산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원가법이란 제조자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을 통해서 구한 가격을 적산 가액이다 라고 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봐봐.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친구와 함께 김치찌개집 가서 밥 먹고 있다가 언니 이거 원가 얼마 안 해? 라고 하는 경우 있죠. 김치찌개를 보고 이거 원가 얼마 안 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 그 원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집에 가서 다시 만들 수 있겠다. 만든다면 저 가격표면 가격보다 더 싸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 뜻이죠. 맞아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조달 원가, 즉 뭐다?
다시 만드는데 필요한 원가에다가 됐어요 지금? 퍼먹은 만큼을 빼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먹다가 얘기했다니까. 나오자마자 한 게 아니라 길 가다가 건물을 보고 저 건물 감정평가 해봅시다. 근데 그 건물이 몇 년 지난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시 만드는 거니까. 물론 기준 시점이겠지만 당연히. 그래서 보세요. 적산가액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이게 당연한 거야. 다시 조달한 거에 대한 비용인 거예요. 맞죠?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배추도 가져오고 고춧가루도 가져오고 마늘도 가지고 오고 돼지고기도 가지고 오고 식초도 한 방울 떨어뜨려야 맛있겠네요. 됐죠? 그게 뭔데? 제조도 원가. 맞죠? 감가누계액 몇 년 지나서 얼마나 퍼먹었냐 그 뜻이에요. 왜냐? 지금 기준 시점에서의 뭘로? 다시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다? 내가 두부는 퍼먹었어. 빼야지. 돼지고기도 절반은 퍼먹었어. 빼야지. 그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한 그릇이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퍼먹다가 이거를 원가를 계산한다. 원가를 가지고 다시 만든다라는 소리예요. 그 기준이 뭔데? 비용이라고. 그 뜻이에요. 얘는. 얼마나 쉬워. 원가법. 뭐 하는 건데? 다시 만드는 비용에다가 뭐 뺀 거 깎인 만큼 뺀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데. 자, 이쪽 보세요. 자, 적용 대상, 삼각자산,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됐죠? 조성지, 땅은 원래 뭐다? 원가법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조성지나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얘는 비용을 주고 만들었죠? 맞아요? 뭘로 할 수 있다? 조성지는 원가법으로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삼각자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되는 거에 쓸 수가 있다. 끝.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이제 봅시다. 제조달 원가. 잘 보세요. 제조달 원가. 이렇게 읽어야 글자가 보인다고. 학자들이 어떤 특정 지문에 대해서 단어를, 용어를 선정할 때는 그냥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다? 다시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럼 잘 보세요. 제조달 원가란 뭐라고? 기준 시점에서의 새롭게 만드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제조달 원가는 이 뜻이야. 그 부동산을 내가 만들었을 수도 있고 남한테 맡겼을 수도 있죠. 맞죠? 근데 내가 만들었다면 그 원가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왜? 내 인건비가 고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뻥튀기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다? 자가건설했든 도급건설했든 도급이 남한테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도급건설로 봐서 제조원가를 만든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보세요. 왜냐하면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무엇을 도급에 의지하여 뭐다? 지은 사람의 이윤을 포함해줘야 되겠지. 그럼 보세요. 저 건물 짓는데 내가 뭐다? 1인분이 아니라 3인분, 4인분을 했어. 일을 워낙 잘해서. 그거 원가에 포함 안 시킬 거예요? 포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뭐다?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무엇을 기준으로?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건 어려운 거 없어요. 제조달 원가는 뭐가 기준이다? 도급가격 기준이고 여기다 쓰세요. 다 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더한다. 있는 거 싹 다 그냥 비용 더하시면 돼요. 있는 거 없는 거. 그러시면 돼요. 고민하지 마. 나온 숫자 다 더하면 돼요. 그게 제조달 원가예요. 아시겠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 다시 만들거나 다시 취득하는데 필요한 원가를 말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제조달 원가는 도급 기준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다 더한다, 끝. 다 더한다, 끝. 입니다. 제조달 원가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이쪽 와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길 가다가 어떤 건물을 다시 만든대요.
근데 그 건물을 똑같이 만드는 경우가 있고 그 건물을 뭐다? 기능적 감가를 미리 고려하고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설명드려 볼게요. 이제 보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주공 아파트 사시는 분 있어요? 혹시? 주공 아파트 일부 주공 아파트를 가보면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죠? 혹시 아세요? 친구나 지인들 중에서 지하 주차장 없는 집들 혹시 있지 않아요? 없어요? 친구 다 잘 사는군요. 제 지인들 중에서는 저기 막 잠실 주공이나 아니면 개포 주공, 지금 뭐다? 주공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집값은 30억, 40억 하는데 뭐가 없다고?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그럼 잘 보세요. 첫 번째는요, 복제원가예요. 옛날에 우리 그 황우석 박사님이 했던 그 복제양 둘리 봤어요? 그는 외형을 똑같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물리적 측면에서의 동일성을 가지고 제조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부동산에 적합해요. 왜? 지하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대체원가에 비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가 모두 고려되어 있다는 것이 포인트. 자, 방금 설명드렸어요. 이쪽 와보세요. 자, 대체원가. 오래된 부동산에 적합하다.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 자, 내가 지하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를 제조달 원가를 계산하는데 그때도 똑같이 역시 지하 주차장 없는 걸로 계산할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라고? 다시 지하 주차장을 있다라는 혹은 없는 것을 고려하고 제조달 원가를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다? 뭐가 없다.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왜요? 이미 고려되었음. 자, 야, 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없는 거 알았어요. 내가 제조달 원가를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거 알고 갔잖아. 맞죠? 근데 이거를 제조달 원가를 하면서 또 빼준다?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보세요. 대체 원가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적 감가가 고려가 되었으므로 다시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 있잖아. 엘리베이터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단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세요? 그리고 막 중앙냉난방식 이런 데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요 대체 원가는 뭐만? 기능만 갖고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기능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모르냐면 이 평촌 신도시가 1기 신도시라서 그래. 아시겠죠? 그때 지을 때 엘리베이터도 짓고 지하철도 짓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혹시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대수가 부족한 경우는 없어요? 뭐라도 맞춰보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은 뭐 세대당 뭐 1.7대, 뭐 2대까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거예요. 대체 원가는 기능만 갖고 오는 거고 미리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하는 거다? 기능적 감가는 불고려한다. 왜? 이미 머릿속에 고려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제 원가는 외형까지 똑같이 만드는 거고 대체 원가는 뭐다? 기능만 갖고 온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자, 이제 와보세요. 자, 복제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뭐다? 동일한 복제품을 만드는 거고 대체 원가는 동일한 기능 및 효용을 갖는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을 말한다. 복제 원가는 신규 건물에 자주 되고요. 대체 원가는 건축자재, 공법, 기술의 변천 등으로 동일한 물건의 제조달 원가를 구하기가 곤란한 오래된 건물에 잘 적용이 됩니다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거 알아요? 그 체리색 몰딩 했던 거 알아요? 건물에 관심이 없군요. 이거 이 천장과 벽 사이에 보면 이렇게 몰딩이라고 하는 그거 하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그거 체리색 알죠? 체리색. 그 거무튀튀한 그 빨간색도 아니고 그 고동색도 아니고 그걸 발랐던 거 혹시 기억나요? 그거 좀 발라요? 안 발라요? 안 바르죠? 그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는 문지방의 틀과 이 문지방에 이렇게 문을 닫았을 때 이게 턱이 하나 있었죠? 요즘에 잘 없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트렌드에 안 맞아서 그 재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가 미리 고려됐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옛날에 여러분 층고도 되게 높았어요. 지금 층고가 점점 낮아지고 있죠. 이 얘기 해도 되나? 그 건설사에서 층수를 많이 만들려고 그거 자꾸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아파트에 가든 이렇게 한번 체크해봐요. 이렇게 체크해봐요. 제가 까치발을 들고 손을 긁으면 요게 딱 그 건설사의 기준이거든요. 안 잡히면 옛날 아파트예요. 잡히면 지금. 그래서 까치발 딱 들고 이렇게 탁탁 긁으면 손가락까지 탁탁 걸려요, 이렇게. 딱딱 걸리더라고. 이게 얼마였더라? 그때 계산해서 2m 25인가 그랬어요. 딱 까치발 들고 손 딱 긁으면 손에 싹 긁혀요. 그럼 이게 최근에 지은 아파트군 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층고까지 저는 한 번씩 봅니다. 남들 모르게. 됐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올게요. 보세요. 대체 원가를 이용할 때는 뭐다? 경제감가 수정 필요하지 않다. 왜? 미리 했으니까. 미리 했다. 대체 원가는 동일한 효용을 가진 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방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만 잠깐 볼게요. 이쪽 와보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와보세요. 제조도 원가의 산정 방법 세 가지. 여기가 중요해요. 제조도 원가예요. 자, 이쪽 와보세요. 너무 쉬워. 자, 잘 보세요. 사용 승인일이 언제예요? 2018년 9월 1일이에요. 2018년 9월 1일에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얼마 들었다고? 6천만 원 들었다고. 근데 내가 기준 시점 언제? 2020년 9월 1일이었다고. 그러니까는 2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보고 내가 2년 후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년 전에 새로 지을 때 얼마 들었어요? 6천만 원 들었죠. 얼마 주는지 봅시다. 됐죠? 근데 건축비가 기준 시점, 사용 승인일에 기준이 100이라면 내가 2년 뒤에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는 건축비 지수가 얼마? 110이라고. 얼마 들었다고? 100분의 11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됐죠? 밑에는 뭐다? 사용 승인일. 위에는 뭐다? 기준 시점 지수. 됐죠? 그래서 항상 요 밑에 있는 요 지수는 100이에요. 항상 100.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니까. 요거 얼마 나와요? 6,600만 원 나오겠지. 그러면은 2년 전에 6천만 원 들어서 지은 건물 2년 후에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얼마 든다고요? 6,600만 원 든다고요. 이게 뭔데? 조달 원가 끝. 됐잖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변동률 적용법이에요. 아이고 사장님 매년 공사비가 5%씩 올랐어요 라는 소리예요. 맞죠? 2016년 9월 20일 날 지을 때 얼마 들었다고? 3억 들었다고. 맞죠? 몇 년 지났어요? 2년 지났네요. 2년? 맞죠? 얼마 들었는데? 3억. 이게 언젠데? 사용 승인일. 맞죠? 신축 시점. 곱하기 얼마? 1.05%씩. 몇 년 지났다? 2년 지났다. 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억 곱하기 1.05 곱하기 1.05 얼마 나온다? 3억 3,075만 원. 3억 3,075만 원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얼마나 쉬워? 아시겠죠, 지금? 오케이. 자, 세 번째.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 선정입니다. 제곱미터 제조달 원가. 자, 조심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대지 면적은 땅만 이야기하는 거죠. 연면적은 뭐예요? 위로 쌓는 거를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제곱미터당 제조달 원가라고 얘기하면은 땅만 봐야 되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층층마다 다 봐야 되죠.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제곱미터당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연면적 체크해 주세요. 됐죠? 그럼 잘 보세요. 대지 면적은 땅만 얘기하는 거잖아. 연면적은 뭐다? 얼만큼 쌓아 올렸니? 너 평당 얼마 들어갔니? 제곱미터당 얼마 들어갔니? 이 뜻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대지 면적 아니고 뭐다? 연 면적 체크. 고민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다 더하면 얼마인데? 3억 6천만 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원. 3억 6천만 원. 끝. 됐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공사비는 다 더해주시면 돼요. 수급인의 이윤도 더하고 통상의 부대비용도 더하고 얼마 나왔다고? 3억 6천. 맞죠? 저 보세요. 나 봐봐. 자, 건물의 준공 당시 공사비 얼마 들었다고? 3억 6천 들었다고. 몇 년? 10년 전에. 됐죠? 얘가 만약에 변동률 적용법으로 나오면
10번 곱해야 돼요. 맞죠? 왜? 얘 지금 2년 지나서 2번 곱한 거예요. 얘가 만약에 변동률 저격법으로 나오면 10번 곱해야 돼요. 그렇게 주겠어요? 안 주겠지. 그런 무식한 단순 반복을 한 게 아니에요. 뭘로 줬다? 지수법으로 줬다. 그럼 나왔잖아. 얼마? 100분의 135. 됐죠? 이게 뭐다? 제, 조, 달, 원가가 되겠네요. 맞죠? 3억 6천 곱하기 얼마? 1.35. 요거 얼마 나온다? 4억 8,600만 원 나오네요. 맞죠? 4억 8,600만 원 나와요. 4억 8,600만 나오는데 이거 지금 무엇당 물어봤어요? 제곱미터당 물어봤죠? 맞죠? 제곱미터당이니까는 뭘로 나온다? 연 면적으로 나눠준다라는 소리입니다. 나누기 1250 하니까 얼마 나온다? 38만 8,800원 나온다. 됐죠? 됐어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봐봐. 지금 제곱미터당 38만 8,800원 나왔죠? 여기에 곱하기 3.3 하면 얼마 나온다? 128만 정도 나오네요. 맞아요? 에이, 이쪽 와봐. 봐봐. 나 봐봐. 이 곱하기 얼마? 3.3 하니까 얼마 나온다? 약 128만 원 정도 나와요. 맞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아, 사장님, 저 건물 평당 공사비 128만 원 정도로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됐죠, 지금? 이해되나요? 그래서 조심할 거 이거예요. 제곱미터당 제조단원가 구해라 라고 나오면은 우린 뭘 체크하라고? 연면적 체크하라고. 그러니까는 대지 면적은 땅만 얘기하는 거잖아. 연면적은 뭐다? 쌓아 올린 걸 다 얘기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여기 지을 때도 돈 들고, 여기 지을 때도 돈 들고, 여기 지을 때 돈 들죠? 뭘로 나눠주라고? 연면적으로 나눠주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제조달 원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다시 만드는 것을 혹은 재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맞죠? 그래서 원래 얼마? 신축 공사비에다가 몇 년 지난지를 고려해서 지수가 나오면 지수법, 몇 프로씩 몇 년 지난지 나오면 변동률 적용법을 써서 곱하시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됐죠? 제곱미터당 제조단가가 나오면 지수법인지 변동률 적용법인지 확인하고, 맞죠? 곱해서 제조단가 구하시고 난 뒤에 뭘로 나눠라? 연 면적으로 나눠주어라. 그게 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달 원가까지 구했습니다. 잠깐만 쉴게요.